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고전 소설 김삿갓 시리즈 15번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금강산은 회양, 통천, 고성 이 세 고을이 삼면에서 둘러싼 곳으로 태백산맥의 준령이 병풍처럼 서 있어 예부터 산세가 험했지요. 서남북은 산이 맞고 동쪽만 바다로 열려 동해를 내려다보는 절경을 이루었습니다. 김삿갓은 그 길을 따라 회양을 떠나 동천으로 접어들었지요. 길은 갈수록 험해지고 산은 높아져 구름이 산허리를 두르고 산마루에는 잔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능선 위에 이르니 남쪽은 길이 있으나 북쪽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허물어진 산성이 나타났지요. 김삿갓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런 산 중에 성이 있다니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그는 무너진 성루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겹겹의 산봉우리와 고개를 넘지 못하고 산 허리에 머무는 구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허, 아무리 봐도 범상한 곳은 아닌데 이 고개의 이름이 무엇일까? 그때 숲에서 나무꾼 하나가 도끼를 메고 나왔습니다. 김삿갓이 물었지요. 이 고개의 이름이 무엇이오?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철령고개요. 그 말에 김삿갓은 놀라 되물었지요. 아니, 그 철령 말이오? 임진왜란 때 억울한 유배길에 오른 백사 이 항복에 철령길을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이 지키면 10,000명도 넘지 못할 요해지였으나 장수 나유가 달아나는 바람에 백성들이 화를 입고 나라의 인심이 흉흉해졌다는 기록이었지요. 그러고 보니 난공불락이라는 말도 사람의 마음 앞에서는 허망한 이름이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철령관이 천혜의 요새라 해도 지키는 장수의 정신이 썩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철령을 버리고 달아난 나유와 견주어 보니 유배길에서도 임금을 향한 마음을 시로 남긴 백사 이 항복의 충성은 더욱 또렷이 빛났습니다. 김삿갓은 그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말을 걸었지요. 보아하니 이곳은 처음인 듯한데 어디를 가시려 이런 험한 데까지 오셨소? 김삿갓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금강산을 구경하러 가는 길이요. 나무꾼은 놀라 고개를 저었지요. 허이, 그렇다면 길을 잘못 드셨소이다. 어찌 말이오? 금강산에 가려면 단발령을 넘어야지 철령으로 오면 안 되지요. 허허, 김삿갓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나무꾼은 설명을 더 붙였어요. 회양에서 금강산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하오. 철령은 북쪽이니 방향이 다르지요. 아니, 그럼 다시 회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그럴 필요는 없소. 여기서 단발령으로 가는 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몹시 험하오.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험하다 해서 못 갈 길은 아니지요.
나무꾼은 혀를 차며 말했지요. 에이, 뭐죠? 어쨌든 백리는 좋게 돌아가는 셈이요. 나는 나를 정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 괜찮소. 그 길에 술집이나 절은 있을까요? 아예 없소. 그러면 밤은 어디서 지냅니까? 사흘 나흘 걸릴 길이지만 중간에 인가가 있긴 있으니 거기서 묵으면 돼요. 아하, 그렇소. 알려줘 고맙소이다. 내 단발령으로 가보겠소이다. 김삿갓은 나무꾼과 헤어져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고생길에 오른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덕에 뜻밖의 전령을 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니 그것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했지요. 나무꾼의 말대로 길은 몹시 험했습니다. 길이라 부르기 어려운 오솔길에 직덩굴이 얽혀 발을 옮기기조차 쉽지 않았지요. 숲이 깊어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가고 있었으며 새들은 머리 위로 바짝 스쳐 날았습니다. 김삿갓은 호랑이를 만날까 잠시 염려하기는 했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묵묵히 걸어갔지요. 험한 고개 하나를 넘자 상기슭에 초가집 2채가 보였습니다. 더 가서 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지요. 집들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울가에서는 중년 사내 둘이 언성을 높여 다투고 있었죠. 김삿갓은 속으로 혀를 차며 다가가 말을 건네었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 중에 단 2집이 살면서 어찌 이리 다투시오?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그러자 동쪽 집의 사내가 억울하다는 듯 나섰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얼마 전 넉냥 7돈을 주고 송아지 1마리를 샀는데 오늘 아침 저 집 황소가 받아 죽여버렸소이다. 값이라도 물어달라 하니 한 푼도 못 주겠답니다. 그러자 서쪽 집의 사내가 맞섰습니다. 우리 황소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않소. 평소에는 함께 풀을 뜯던 사이였고 오늘 우연히 아주 우연히 부딪히다 생긴 일이 아니오. 소들끼리 난 일에 어찌 내가 값을 물겠소. 게다가 그럴 돈도 없소이다. 돈도. 2 사람의 말을 모두 듣고 보니 저마다 사정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김삿갓은 2 사람의 말을 모두 듣고도 쉽게 판단하지 못했지요. 송아지를 잃은 쪽의 원망에도 소들끼리의 일이라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에도 저마다 이치가 있었습니다. 한쪽에 손을 들어주면 다른 한쪽에 원한이 남을 것이 분명했고 아무 보상도 없게 할 수도 없었지요. 그래, 잠시 생각하던 그는 2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어느 고을에 속해 있소? 송아지 주인이 답했지요. 이 개울이 경계라 나는 회양 사람이고 저 친구는 통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길이 있소이다. 회양 사또와는 아는 사이니 내가 편지를 써 관비로 송아지 값을 대신 치르게 하겠소. 이어 황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경우로는 당신이 값을 물어야 마땅하나 소들끼리의 일이라는 억울함도 이해하오. 그러니 두 사람 모두 서운함이 없도록 중재하겠소. 이대로 화해할 수 있겠소? 그러자 황소 주인은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불평할 말이 없사옵니다. 송아지 주인도 고개를 숙였지요.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김삿갓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양 군수에게 보낼 글을 쓰도록 합시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붓을 들었습니다. 김삿갓은 먼저 송아지 값에 대한 고소장을 써 내려갔지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송아지 값 고소장. 넉량 7돈짜리 송아지를 산과 물이 좋은 곳에 풀어 길러왔는데 이웃집 황소가 불로 받아 죽였으니 어찌 판결해야 마땅한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마치고 보니 스스로도 웃음이 날 만큼 담백하고 익살스러웠지요. 이어서 회양사또에게 올릴 사신을 정중히 적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분쟁임을 밝히고 두 집 모두 몹시 가난하니 구황금 가운데서 송아지 값을 대신 내어줘 화목을 이루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끝에는 자신의 간절한 정이라 덧붙였습니다. 김삿갓은 두 글을 나란히 놓고 말했지요. 이 편지를 가지고 함께 사또를 찾아가시오. 사연을 들으면 송아지 값은 내려질 것이오. 가난한 백성을 돕는 구황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돈으로 다툼을 매듭짓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일이 풀릴 기미가 보이자 두 사람은 서로 앞다투어 김삿갓을 재우겠다고 나섰지요. 그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하하, 동가식 서가숙이라 하지 않소. 밥은 이쪽에서 먹고 잠은 저쪽에서 자겠소이다. 말을 하고 나서 그 말의 유래가 떠올라 혼자 슬며시 웃음을 삼켰습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파가 두 집의 혼담을 들고 찾아와 말했지요. 동쪽 신랑은 재산은 넉넉하나 얼굴이 추하고 서쪽 신랑은 얼굴은 빼어나나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묻자 처녀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했지요. 동쪽 집에서는 밥을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게 해주십시오. 이 일로 세상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김삿갓은 이 속을 따질 마음으로 그 말을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뱉고 나니 그 유래가 떠올라 혼자 웃음을 삼켰던 것이지요. 송아지 분쟁이 원만히 풀린 덕에 그는 하룻밤을 편히 지내고 이튿날 아침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허허, 산길은 점점 험해졌고 이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지요. 어느 쪽이 금강산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김삿갓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숲에는 새 소리만 요란스럽게 울릴 뿐 행인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새 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고 있자니 백발의 노인 하나가 나무찜을 지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김삿갓이 일어나 공손히 물었지요.
금강산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노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른쪽은 회양으로 가는 길이니 왼편으로 가시오. 그 말만 남기고 노인은 이내 산길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허허, 깊은 산중에서 만난 그 노인의 모습이 신선처럼 느껴졌지요. 그래, 김삿갓의 머릿속에는 문득 옛 시 한 수가 떠올랐습니다. 헤어졌던 벗의 백발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에 허망한 감회를 노래한 시였지요. 아직 자신은 백발이 아니었으나 스쳐간 노인의 뒷모습이 그만큼 인상 깊었던 것이었습니다. 길은 여전히 험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자 어느새 해가 기울었고 앞에는 또 하나의 높은 고개가 버티고 서 있었지요. 뒤돌아 내려다보니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 오막살이 집 한 채가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속으로 계산했지요. 이 고개를 지금 넘기에는 날이 저물어 가니 저 집에서 하룻밤 묵는 것이 낫겠다. 서둘 이유 없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오막살이에 다가가 보니 바깥 주인은 없고 처먹이를 아는 젊은 안악이 토방에 누워 잠들어 있었지요. 옷차림은 시집올 때 입었을 법한 치마 저고리였으나 때국이 올라 몹시 남루해 보였습니다. 김삿갓은 괜히 말을 붙였다가 봉변을 당할까 싶어 냇가로 내려가 여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기척이 없었지요. 이윽고 여인은 벌떡 일어나더니 속치마를 벗어들고 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물려 잠에서 깬 모양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김삿갓은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나무찜을 진 사내가 돌아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마누라는 저녁 지을 생각도 없나? 그러자 안악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받아쳤습니다. 아이고, 참, 이가 물려 죽겠는데 어쩌란 말이오. 점심도 먹고 갔으면서 벌써 배가 고프다니. 사내는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지요. 에이, 되었으니 어서 저녁이나 지으라. 안악은 아이를 얻고 마지못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와그당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질그릇 하나를 깨뜨린 모양이었지요. 김삿갓은 그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녁을 놓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주인에게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길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합니다. 그러자 사내는 잠시 김삿갓을 위아래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누추하기는 하나 쉬어가시오. 그리고 부엌을 향해 소리쳤지요. 손님이 오셨으니 밥을 넉넉히 지어라. 방 안 한켠에는 배틀이 있었으나 오래 손을 놓은 듯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녁상이 올랐지요. 통옥수수로 지은 밥과 짠 무김치, 그거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알을 갈지 않은 밥이라 씹기가 좀 거북했지요. 주인은 민망한 듯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옥수수 밥은 갈아서 지었어야지. 그러자 안악은 무심히 받아쳤지요. 들어가면 다 똑같지 뭐. 귀찮은 맷돌질을 누가 하라는 거요? 허허, 김삿갓은 얼른 말을 보태어 분위기를 녹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옥수수알을 통째로 지은 밥은 처음 먹어보는데 오히려 구수하니 맛이 좋습니다. 별미라 해도 되겠는걸요? 안 하기 무안해 할까 싶어 꾸며낸 말이었으나 아이 그 여인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으쓱했지요. 허, 거 봐요. 손님은 맛만 좋다는데 당신은 왜 타박만 하고 그러? 허허,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징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요. 그러자 마누라는 그 소리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 굿하나 보네? 선바위꼴 김서방네가 오늘 굿한다더라.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누라는 아이를 얻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좀 나가서 국구경 좀 하고 올게요. 군 이야기만 나오면 사족을 못 쓰는 눈치였지요. 남편은 민망한 듯 투덜거렸습니다. 하이치, 군만 들었다 하면 정신을 저렇게 놓는다니까요. 김사까시 웃으며 거들었지요. 이런 산중에선 국구경만 한 놀이가 있겠습니까? 아이, 그런데 우리 집 여편네는 유난 이런 유난이 없어. 예전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국구경 갔다가 사흘이나 안 돌아온 적도 있소이다. 김삿갓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아니 도망간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겠구려. 아이 그렇지요. 뜬 눈으로 사흘을 지새웠다오. 오늘도 아마 밤에 안 돌아올 겁니다. 그 말대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도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은 남편이 직접 지었고 반찬은 오히려 전날보다 나아졌지요. 김삿갓은 조반을 마치고 여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떠나며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지어 보였지요. 제목은 게으른 여인이었습니다. 근심도 병도 없이 10년 묵은 홀레옷 그대로 아이 젖먹이고 낮잠이 일과라 치마 속에서 이나 떼네 부엌 일은 그릇 깨기 일수요. 배짝인 싫어 머리만 긁다가 이웃집 굿소리 들리면 살인문 젖히고 나이듯이 달려가네. 김삿갓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엌 살림을 저리 해치니 편할 날이 없겠구나. 벽에 걸린 배틀을 잠시 바라본 그는 반쯤 닫힌 대문을 지나 길을 나섰습니다. 게으른 여인을 풍자한 시를 읊조리다 보니 가파른 고갯길도 수월하게 넘어졌지요. 사람 사는 모습이란 다 제각각이라 생각하기에 따라 모두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곡성이 들려왔지요. 김삿갓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중에 웬 울음인가? 소리는 분명했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 울음은 산골 오막사리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처량한 곡성에 그는 곧 초상을 짐작했습니다. 마음씨 고운 그는 예전에도 산중에서 상을 당한 이를 도와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었지요.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아닐까 싶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울음은 더욱 또렷해졌는데 들어보니 여인이 아니라 사내의 목소리였지요. 열린 문 너머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40쯤 된 사내와 50이 넘어 보이는 노파가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초상임은 분명했지요. 김삿갓은 망설임 없이 방으로 들어서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돌아가셨기에 그리 통곡을 하고 계시오? 김삿갓이 방바닥에 누운 시체를 자세히 살펴보니 하하, 죽은 이는 20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색시였습니다.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던 사나이는 얼굴을 들어 김삿갓을 보더니 눈물과 콧물을 뒤섞어 흐느끼며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시집 온 지 열흘도 못 된 내 색시가 죽었수다. 사실은 나이만 먹고 장가를 못 가다가 겨우 장가를 들었는데 새색시가 이렇게 죽어버리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아이고야,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터질 듯 하였습니다. 아니, 시집 온 지 열흘도 못 된 새색시가 죽었다고요? 김삿갓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느니 삶이 이슬과 같다느니 하는 말이 흔하지만 이토록 허망한 죽음이 또 어디 있으랴 싶었던 것이지요. 평생을 수총각으로 지내다가 가까스로 얻은 새색시가 죽었다니 사나이의 애통함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노파는 장모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김삿갓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병으로 언제 돌아가셨소? 사나이는 다시 시체를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대답했지요. 사흘 전 저녁밥까지는 멀쩡히 먹었수다. 한잠 자고 나서 깨워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단 말이오. 사람이 죽어도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이오. 김삿갓은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인생은 초로와 같다고 했으니 살고 죽는 일을 누가 미리 알겠소. 하지만 운명한 지가 사흘이나 되었다면 이제는 염습을 하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하오. 이대로 두면 시신이 상해 더 큰 탈이 납니다. 그는 이번에는 노파의 발을 붙잡아 일으키며 달래었습니다. 이제 그만 곡을 멈추시고 수의와 제수부터 마련하도록 하시오. 잠시 뒤 노파는 울음을 삼키며 수의와 제주를 가져왔습니다. 수의는 시집 올 때 입었던 녹의 홍상이었고 제주는 혼례 때 쓰고 남겨두었던 술이었지요. 이튿날이 되자 멀고 가까운 마을에서 문상객 몇 사람이 모여들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여를 메고 집 밖으로 나오니 마당가에는 때 아닌 복사꽃이 붉게 피어 있었지요. 무심한 제비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쌍쌍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장모는 상여채를 붙잡고 따라오며 끊임없이 넋두리를 늘어놓았지요. 아이고, 내 딸이 죽다니. 마음씨도 곱고 재주도 많은 아이였는데 아이고, 내 딸이 죽다니. 김삿갓은 그 광경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조사처럼 울림이 있는 만장 한 수를 써 내려갔지요. 만혼이라 하여 이제야 기쁨을 누리려 했건만 이번에는 어찌하여 즐거움은 맛보지 못하고 슬픔만 겹쳐졌는가. 재상에 부은 술은 혼례 때 쓰던 그 술이요. 수의로 입힌 옷은 시집올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로다. 때는 아직 이른데 어찌 이리도 서두르는가. 기쁨은 미처 헤아릴 새도 없이 슬픔만 앞서 와 버렸구나. 사람이 죽고 나면 내세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김삿갓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세가 있다면 시집온 지 열흘도 못 되어 죽은 이 새색시는 반드시 맑고 깨끗한 극락세계로 갔으리라. 김삿갓은 그렇게 믿고 싶었지요. 아무 연고도 없는 남의 집 장사를 치러주느라 그는 이틀이나 길을 지체하였고 사흘 만에야 다시 나그네의 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날따라 인생이 유난히도 허무하게 느껴졌지요. 그래, 김삿갓은 하늘을 떠도는 한 조각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이로다. 철령에서 단발령으로 향하는 산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였습니다. 20리가 넘는 고개 하나를 넘고 나니 어느새 해는 한낮을 지나고 배가 출출해지기 시작했지요. 허허, 이 근처에 주막 하나만 있어도 참 좋을 텐데. 그러나 인가조차 드문 깊은 산 중에 주막이 있을리 만무하였습니다. 얼마쯤 더 걸어가자 어디선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니, 이 깊은 산 중에 웬 사람들이란 말인가? 혹시 성묘를 온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 김삿갓은 말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성묘에는 을에 술과 음식을 가져오는 법이니 술 한 잔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이지요. 언덕을 조금 오르자 널찍한 잔디밭이 나타났고 그 잔디밭 가장자리에는 복사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70을 훌쩍 넘긴 듯한 노인 4명이 술상을 앞에 두고 둘러앉아 흥겹게 떠들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김삿갓의 머릿속에는 문득 상산의 사호가 떠올랐습니다.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상산이라는 산 중에 4명의 백발 신선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레 연상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눈앞에 내 노인은 신선이라 부르기에는 인품이 그다지 고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겨우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다가 봄 기운이 무르익자 회춘을 즐기려 술판에 버린 노인들로 그렇게 보일 뿐이었지요. 아무래도 요기는 해야 했기에 김삿갓은 염치를 무릅쓰고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인사를 올리며 말했지요. 소생은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어르신네들 청류를 방해할까 염려되오나 요기만 조금 했으면 싶사옵니다. 노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키가 작고 땅딸막한 노인 하나가 김삿갓을 희끗 보며 쏘아붙였지요. 아이 사람아, 남의 술자석에 끼어 요기를 하려면 우선 통성명부터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말투에는 귀찮고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히 배어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속으로 제법 까다로운 노인들이구나 싶었지요. 그러나 그래도 연장자를 대하는 예는 잃지 않으려 다시금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소생의 이름은 김삿갓이라 하옵니다. 그러자 땅딸보 노인이 눈을 부라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 뭐라? 김삿갓? 아이 김삿갓이라니. 세상에 그런 상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말이 떨어지자 덥석 부린 노인이 곁에서 슬쩍 친구를 나무라지요. 아이 이 사람아, 개똥이니 쇠똥이니 하는 이름도 있는데 사갓이 뭐가 그리 상스럽단 말인가? 무식한 집안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겠는가? 여보게들, 안 그런가? 아이고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은 상스럽단 내뱉은 땅딸보의 말도 거슬렸지만 무식한 가문 운운하는 덥석부리의 태도는 괘씸하기까지 하였지요. 이 늙은 이들이 평소 동네에서 밥술 좀 먹는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던 버릇이 그대로 툭 튀어나온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삿갓은 아니 꼬았으나 이런 모욕쯤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기에 아무 말도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목덜미에 밥알 만한 혹이 달린 노인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듯 나섰지요. 젊은이의 성명을 알았으니 우리도 소개를 해야 하지 않겠나. 여기 계신 분은 승진사 어른이시고 저기 덥석부리 영감은 조좌수요. 그 옆에 앉은 분은 문첨지라네. 나는 오향수라 불리는 사람이네. 우리 넷은 모두 막역한 벗이지. 겨울 내내 추워 꼼짝을 못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봄맞이 술추렴을 나왔네. 그러자 승진사라는 노인이 말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아, 그래. 우리는 이제부터 시회를 즐길 생각이네. 젊은이도 글을 배웠다면 함께 시를 즐겨보지 않겠는가. 설명을 듣고 보니 오늘의 모임은 늙은이들의 시회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생면부지의 노인들과 어울릴 생각은 조금도 없었지요. 아, 아닙니다. 소생은 글을 배우지 못해 시를 지을 줄 모릅니다. 술이나 몇 잔 얻어먹고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승진사는 태연히 말했죠. 아이, 술과 안주는 넉넉하니 사양 말고 들게나. 우리는 이제부터 시회를 시작할 테니 그리 알게. 그 말이 끝나자 땅딸보 문첨지가 시큰둥하게 기어들었습니다. 아이, 나는 젊을 적에는 시를 곧잘 지었건만 이제는 나이를 먹어 시상이 떠오르지를 않아. 계집에 대한 관심만은 여전한데 시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자 덥석부리가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아이, 이 사람아, 계집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 관심마저 없다면 살아있는 송장이겠지. 문첨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러니 시 짓는 건 집어치우고 오늘은 덕담이나 한마디씩 나누세 그려. 땅딸보 노인은 시에 자신이 없는 탓에
아예 시회를 엎어버리려는 속셈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노인이 말을 받았지요. 그래, 덕담도 좋지. 하지만 옹고지신이라 했으니 이왕이면 옛 풍류시를 감상해 보세 그려. 이렇게 하여 시를 짓겠다던 모임은 그 자리에서 덕담과 풍류시를 감상하는 자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김삿갓은 한쪽에 물러앉아 술을 홀짝홀짝이며 이 늙은이들의 행태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텁속 부리 조좌수가 풍류시를 읽겠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 평양에 이화라 불린 기생이 있었는데 그 미모가 양귀비에 견줄 만큼 빼어나고 시제 또한 뛰어났다고 하지요. 평안감사로 부임하는 자마다 이화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 나라 일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임금은 크게 노하여 호조 참판 허민을 암행어사로 삼아 분부하였지요. 평양에 내려가 이화라는 계집을 처단하라. 그 여인을 그대로 두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허민은 어명을 받고 평양으로 내려와 신분을 숨기기 위해 한 주점에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주모가 눈부시게 고왔고 그는 밤새 술을 마시다 그만 정을 나누고 말았지요. 이튿날 허민이 돈을 내미자 주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쇠내는 돈이 필요 없사옵니다. 서방님과의 인연을 잊지 않게 이 팔뚝에 함자 하나만 새겨주시옵소서. 허민은 술기운에 마음이 불려 그 말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칼끝으로 주모의 팔뚝에 자신의 이름자 하나를 또렷이 새겨주었지요. 핏방울이 맺히자 주모는 이를 악물고도 신음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허민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길을 나섰지요. 암행어사의 본분을 떠올리자 간밤의 일이 꿈결같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는 곧 평양감사에게 접근하여 이화라는 기생을 불러들이게 하였습니다. 하하, 막상 마주한 이화는 소문보다 더 고왔지요. 살결은 눈처럼 희고 눈빛은 물처럼 맑았으며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에도 시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허미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지요. 이런 여인을 죽이라니 임금의 명이라 하나 참으로 잔혹한 일이로다. 그러나 어명은 어명이었습니다. 허미는 마음을 다잡고 이화에게 물었지요. 네가 이화냐? 그러하옵니다. 임금의 뜻으로 너를 죽이러 왔다. 이화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라의 근심이 쇠내 한 몸에서 비롯되었다면 죽음 또한 마땅히 감당하겠사옵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한수 시를 읊었지요. 한 몸은 꽃으로 태어났으나 나라의 근심이 되어 시들었네. 바람은 죄었고 달도 죄었건만 어찌 꽃만 베어가려 하는가. 허미는 그 시를 듣는 순간 칼을 쥔 손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문득 간밤에 주모가 떠올랐지요. 그 팔뚝에 새긴 자신의 이름자,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도 웃던 그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허미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했지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이 평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거라. 그리고 다시는 벼슬아치들과 어울리지 말거라. 이화는 놀란 눈으로 허민을 바라보다가 이내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쇠내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이화는 그날 밤 몰래 평양을 떠났고 허민은 이화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짓 장계를 올려 임금의 노여움을 피해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허민이 한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해 가던 길에 어느 산중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요. 술상을 차려준 주모를 보는 순간 허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주모의 팔뚝에는 희미해졌으나 분명 글자 하나가 남아 있었으니 바로 자기 이름자였습니다. 주모는 허민을 알아보고도 아무 말 없이 술만 따랐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서야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대감께서 살려주신 그 목숨으로 쇠내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허민은 술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짧은 시 한 수를 읊었지요. 한 여인은 나라를 어지럽힌다 하여 죽을 뻔하였고 한 여인은 하룻밤 인연으로 평생의 자국을 얻었네. 칼로 자른 것은 꽃이 아니요 사람의 욕심이었도다. 그렇게 조좌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늙은이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웃음과 탄식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 이것도 풍류라면 풍류지. 세상사가 다 그런 법이야. 김삿갓은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풍류라 일컫는 이야기 속에도 사람의 탐욕과 어리석음 그리고 한 줄기 연민이 얽혀 있음을 말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으나 이미 마음속에는 한 수의 시가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지요. 다음 차례인 승진사라는 늙은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옛날 선조대왕 때의 일이었지요. 당대의 석학인 송강 정철과 서해 유성룡과 일송 심희수 등은 어느 날 젊은 후배인 월사 이정구와 백사 이항복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누군가가 좌중에 이런 제안을 하였지요. 이보게, 이왕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어떤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인가 각자가 자기 의견을 한마디씩 말해보기로 하세그려. 좌중이 술기운에 한껏 달아오른 터라 그 제안은 곧바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먼저 송강정철이 잔을 내려놓고 느릿하게 입을 열었지요. 내가 듣기에는 가장 좋은 소리는 가을밤에 비가 처마 끝을 두드리는 소리일세. 세상 근심을 씻어주고 그의 생각을 맑게 해주는 소리니 그보다 더한 것이 없겠지. 그러자 서의 유송룡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송강의 말도 일리가 있네만 내 생각은 다르네. 내 귀에 가장 좋은 소리는 백성들이 편안히 살아 웃음소리가 골목에 넘쳐 흐르는 소리라네. 그 소리야말로 나라가 바로 섰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이번에는 일송 심희수가 술잔을 들어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 두 분 말씀 다 훌륭하오. 허나 나는 봄날에 새들이 서로 부르며 나무 사이로 오가는 소리가 가장 좋더이다. 그 소리를 들으면 늙은 몸에도 생기가 도는 듯하니 말이오. 젊은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사이 백사 이항복이 능청스러운 얼굴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하하하하, 아이, 어른들 말씀은 다 고상하기 짝이 없사오나 소인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 귀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그는 일부러 말을 끌다가 아내가 안채에서 밥이 다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는 소리옵니다. 좌중이 한순간 멈칫하더니 곧 복수가 터져 나왔지요. 하하하하, 아이, 역시 백사다운 말이로군. 그러자 원사 이정구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백사의 말도 가볍게 들을 것은 아니네. 사람이 아무리 큰 뜻을 품어도 결국 밥 한 끼에서 힘을 얻는 법이니 말일세. 그렇게 이야기는 웃음과 농담 속에 흘러갔고 술자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하하, 역시 옛 선비들 이야기는 들어도 맛이 있구먼. 말 한마디에도 세상 이치가 다 들어있잖아. 김삿갓은 술잔을 비우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풍류라 일컫는 것은 술과 시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묻어나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있음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향수는 잠시 헛기침을 하고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이,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때의 일이라네. 백사 이항복이 피난길에 올라 기자헌 대감을 찾아간 적이 있었지. 그런데 기자헌은 큰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를 한 방에 들여놓고 지내고 있었다네.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 아, 피난 중이라 방을 두 칸 얻을 수가 없네. 부득이 두 마누라를 한 방에 거느리고 살고 있으니 구차하기 짝이 없지. 이항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네. 겉으로는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지. 세 분이 한 방에 거처 하시려면 여러모로 불편하시겠습니다. 기자헌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소연하듯 덧붙였다네. 아닌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잠자리가 몹시 불편하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항복은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네. 두 마누라를 좌우위에 눕혀놓고 뒤척인 모습을 떠올리자 웃음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라 도무지 참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네. 이항복은 웃음을 가까스로 눌러 참으며 기자헌 대감과 작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 그리고는 붓을 들어 즉석에서 처첩 동방이라는 제목의 시 한 수를 지었어. 2월이라 덥지도 춥지도 않은 좋은 시절에 마누라와 첩이 나란히 누워 정답게 지내네. 원앙 베개 위에는 머리 셋이 나란히 놓였고 비단 이불 속에는 팔이 6이나 얽혀 있구나. 입을 벌려 웃을 때면 새 입이 품자 같고 몸을 돌려 누우면 모양이 천자와 다름없네. 동쪽에서 한바탕 끝나기가 무섭게 서쪽으로 옮겨가 또 한판을 치러야 하네. 오향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자 좌중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땅딸보 늙은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죠. 아하, 아이고, 큰 마누라와 작은 마누라를 한 방에 두고 살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승진사가 손을 내저으며 받아쳤습니다. 에이, 예끼 사람아, 그런 고역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오향수는 문득 뒤를 돌아 김삿갓을 바라보며 말을 건네었지요.
보아하니 젊은이도 글을 좀 배운 사람 같은데 자네도 한마디 해보게나. 아이고야, 뜻밖의 화살이 김삿갓에게 날아든 셈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음담배설로 노닥거리는 늙은이들과 더 어울릴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이미 배는 부르고 길은 가야 했기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말했습니다. 소인은 글을 조금밖에 배우지 못하여 시를 지을 줄 모릅니다. 음식을 넉넉히 얻어먹었으니 이만 길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땅딸보 문첨지가 비아냥거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허! 아이 자네가 글을 조금, 아주 조금은 배웠다고? 그게 사실인가? 김삿갓은 담담히 대답했지요. 예, 많이는 못 배웠으나 조금은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덥석불이 조좌수가 쌍지팡이를 쥐고 나섰습니다. 아, 이 사람아, 글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떠나기 전에 밥값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여기에 승진사와 오향수까지 거들었지요. 그 말이 원래 공짜로 먹고 그냥 가는 건 도리가 아니지. 시를 못 짓겠다면 덕담이라도 한마디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조금의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강요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속으로 괘씸함이 치밀어 올랐지요. 그는 술상 위에 놓인 붓과 종이를 집어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겨이 값을 치르라 하신다면 농시 한 수 읊고 떠나겠습니다. 김삿갓은 등을 돌려 앉아 단숨에 시 한 수를 써 내려갔습니다. 6월 더운 날엔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졸고 9월 찬바람엔 파리떼가 모조리 죽네. 달이 뜨면 모기는 처마 밑에 모여들고 해가 지면 까마귀는 제 둥지로 돌아간다. 이 시는 내 늙은이의 별칭을 슬쩍 바꾸어 새와 파리와 모기와 까마귀에 빗대어 그들을 골고루 희롱한 아주 통쾌한 조롱시였습니다. 김삿갓은 시를 술상 위에 툭 내려놓고 말했지요. 이런 시를 한 수 지어 보았습니다. 좋고 나쁨은 어르신네들께서 감상해 보시고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소이다. 그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뒤 이놈아, 늙은이들을 욕보여도 분수가 있지. 이런 고약한 시가 어디 있단 말이냐. 거기 서지 못할까 하는 늙은이들의 고함이 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길만 묵묵히 부지런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삿갓이란 인물을 통해 세상살이의 허위와 오만을 비웃고 진짜 품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풍자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와 지위, 학식과 체면을 앞세워 서로를 깔보고 우쭐대는 늙은이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풍류는 결국 음담과 허세에 그칠 뿐이며 진정한 지혜와 자유로움은 오히려 또돌이 나그네인 김삿갓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김삿갓은 무례와 강요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재치와 시의 한 수로 상황을 꿰뚫어 보며 상대의 속됨을 드러내고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배움이란 글자 수나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바라보는 눈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